제목을 암호화폐 설계의 경제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경제학 공부하는 날입니다. 근데 암호화폐 경제학은 다른 경제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오늘 800만 원을 찍었어요. 엄청나죠. 금년 초에 1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대단한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한 보름 만에 한 번씩 그 업데이트를 하는데 강연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이거 요새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 1000불까지 갔다가 250불까지 갔다가 금년 초에 100만 원 하다가 지금 이제 800만 원까지 올라간 그 그래프입니다. 시가총액이 이걸 이제 금년 거만 가지고 보면 금년 거만 보면 금년 초에 약간 1000불 정도 했었죠. 파란색이. 그러다가 지금 6500불까지 갔고요. 시가총액이 약 한 7조 정도 하다가 지금 11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서. 근데 이렇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 CM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선물 거래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승인을 해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금년 중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금융계에서 선물 거래를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투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CME에 등록된다는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 몇 가지 볼게요. CNBC의 전문가 한 사람이 비트코인 will Amazon the banks. 이런 문장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뱅크를 아마존 할 거다. 나도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이 아마존이 일반적인 상거래를,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상거래를 다 무너뜨리는 현상을 아마존이라는 동사로 만든 게 아마존입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은행을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이 상거래를 완전히 와해시켰듯이 전통 상거래를 은행을 비트코인이 와해시킬 것이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재밌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IMF 총재가, 라가르드 총재가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반대로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워지니악, 애플 창업자죠. 비트코인이 금이나 달러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또 JP 모간의 다이먼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사기라는 단어를 이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여기에서 한 5,000불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3,500불까지 거의 30%가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 JP 모간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근데 또 이때쯤 JP 모간에서 샀대요. 그래서 이거 작전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이먼 그 회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JP 모간이 산 게 아니라 고객들이 사달라고 그래서 사준 걸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막은 정확한 내막은 그들이 알겠죠. 자,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가상화폐는 뭐 도토리나 뭐 한게임 머니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좀 다르지 않냐.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위에 있는 거는 암호화폐라고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화폐가 아니라 화폐는 뭔인데 이거 화폐가 아니니까 이거는 커런시니까 통화다. 그래서 암호통화라고 하자.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뭐 암호로 전화 통화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개가 넘는 이제 암호화폐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100빌리언이 넘었고 6,500불이죠. 어제 날짜로 제가 이걸 다시 만든 건데요. 이더리움이 한 30조, 비트코인 캐시가 한 10조, 리플이 한 8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데 실제로 한 1000개 정도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27년,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면 전 세계 GDP의 약 10% 정도의 가치가 암호화폐에서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규모가 한 10,000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11,000조쯤 되는 거죠. 지금 한 200조쯤 되거든요.
앞으로도 한 50배, 뭐 60배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뭐 피크가 아니라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초라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커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대강 비교해 봤어요. 한 10,000빌리언 정도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한국 GDP가 한 1,500빌리언쯤 됩니다. 10,000빌리언이면 그게 한 6배, 7배 되죠. 전 세계 금의 총 금액이 한 8,000빌리언쯤 돼요. 그러니까 금 총량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금으로 태환이 가능한 화폐야말로 그 진정한 화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금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금 총량보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라는 게 M3 기준으로 하면 대개 GDP, 화폐, 그 다음에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되게 비슷합니다. 한 10만 조쯤 되죠. 그거의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앞으로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과연 버블로 볼 거냐, 이 업사이드 포텐셜을 볼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작년에 똑같은 이제 강의 들은 사람 중에서 저를 믿은 사람은 지금 아주 행복하고, 그때 제가 5불씩 나눠줬는데, 지금 보니까 40불 됐네? 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많아요. 소수가 저 때문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만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어디서 생길 거냐?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쉬 같은 데서 이 가격이 올라가서 생길 수도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새로운 코인이 만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코인의 이 어마어마한 5천조의 가치를 만드는데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도 한번 땅을 차지해보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립토 커런시가 뭔지, 이 본질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 커런시를 스위스는 거의 돈처럼 취급해줘요. 아직 뭐, 뭔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이 돈과 커런시는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일종의 통화, 그러니까 거래 수단, 뭐 이런 의미가 많고, 돈은 실제로 그 M1 머니, 피지컬 머니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은 커런시로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코모디티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에셋 혹은 에퀴티, 뭐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요. 어제 보니까 뉴질랜드는 이건 시큐리티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 다오 사건을 는 시큐리티로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뭘 규정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해야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도대체. 코모디티, 시큐리티, 뭐 커런시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이볼루션 오브 토큰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처음에 토큰이 처음 나오면 되게 에셋이나 에퀴티로서 실제 가치는 없는데 미래 어떤 투자 가치로서 사람들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파운더들이나 초기 리스크 테이커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교환 가치가 생기게 되면, 사용 가치가 생기게 되면 이게 커머디티화 됩니다. CM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까 선물거래 회사가 이게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인데 대표적인 선물거래소죠. 어쨌든 그래서 이 커머디티는 되게 선물거래 이제 그래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커뮤니티들 초기에 투자한 커뮤니티들이 퍼블릭한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교환을 하자는 이제 오파들이 시작되고 여기서 그게 이제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 토큰의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퀴티 상태에서 코모디티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시가 되면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화폐가 되면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럴 때는 리스크 어드버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크를 안 하는 보통 사람들도 이거를 쓰기 시작할 때 이때 비로소 커런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머니로 일종의 간주된다. 그런 시기부터 이제 커런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볼루션 과정을 거친다면 어디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투자할까요?
여기서 투자할까요? 여기서 투자할까요? 그런 겁니다. 근데 99%는 다 망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1000개 중에서 뭐 10년 후에 몇 개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1000개 중에서 뭐 몇십 개? 50개 이내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 새로운 게 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돈이 아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는 지난번에 그 하태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걸 참고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남태평양에 가면 필리핀 동쪽, 파푸아뉴기니 북쪽에 팔라우하고 괌 중간에 얍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 여기가 그 스킨 스쿠버 다이빙이 아주 명소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이거 19금인데. 근데 이렇게 아주 좋고요. 이건 서양 여자인데 이건 그 현지인이에요. 이것도 19금이네. 그래서 여자 19금만 있으면 안 되니까 남자 19금도 이렇게. 근데 이게 돌멩이가 있는데 이 뭐 같으세요? 화폐, 코인 같이 생겼죠. 이게 돈인데 이렇게 크고 무거워서 이게 돈 역할을 할까요? 그 다음 뭐, 이런 게 많아요. 거기 얍이라는 섬에 가면. 집 앞에도 이렇게 있고, 뭐, 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메갈리틱 머니 오브 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폐예요. 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 이상하죠. 그렇게 무슨 이런 풍속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축제할 때 이 돈을 움직이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누군지 아세요? 회장님. 제가 그 동네 가서 무슨 행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섬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제가 그때 추장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 돈을 바다에서 이 뗏목에다 날라요. 날려다가 빠뜨렸어요, 이거는.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어지나요? 빠뜨린 돈이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돈 역할을 합니다. 빤히 보여. 왜냐하면 이 각각의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각의 소유주가 누군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여기 주민이 10,000명이거든요. 블록체인이 비슷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 장부를 다 공유하고 있어. 이 돌들의 주인이 누군지 그 장부를 사람들이 다 알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돌도 돈 역할을 합니다. 아, 저거 빠졌는데 저거 30 달란트인데 저거는 누구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사고 팔 때 그걸로 바꾸고 10,000명한테 다 알려줍니다. 아, 저거 주인이 바뀌었어. 그게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돈이라고 믿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잔돈 있잖아요, 여기 잔돈. 어쨌든, 뭐, 불편하긴 하지만 돈으로서 충분히 효과를 갖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국 화폐를 안 쓰고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쓰게 됐고요. 아르헨티나도 비슷하고 특히 짐바브웨는 벌써 이게 딴 데는 5,000불인데 여기는 10,000불에 거래될 정도로 어떤 국가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다 비트코인으로 옮깁니다. 자국 화폐 갖고 있으면 막 화폐 가치가 1년에 절반씩 떨어지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워낙 5만 원짜리 빼갖고 빨리 비트코인으로 바꾸시는 게 좋죠.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구나. 달러만 돈이 아니고 원화만 돈이 아니고 뭐 금, 태환, 대야만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돈이다.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시니어리지라는 단어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Right of the Lord to mint money. 이게 시니어라는 게 이제 로드란 영주란 뜻입니다. 봉건 영주. 봉건 영주가 민트라는 거는 화폐 주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봉건 영주가
그 동네, 그 지역에 돈을 찍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시니어리지라고 하는데, 이 시니어리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짭짤한 비즈니스예요. 이게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걸 시니어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금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이게 금화, 뭐 100g짜리야. 이렇게 유통시키는데, 실제 금화가 50g밖에 안 들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 밸류의 차이를 시니어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0달러짜리 화폐를 인쇄하는데 1불밖에 안 들거든요. 1불도 안 들어요. 그럼 99불을 누가 먹냐? 미국에서 막 화폐를 인쇄해갖고 전 세계에서 유통되잖아요. 그 차이 99불이 바로 시니어리지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시니어리지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 비슷한 암호화폐를 찍었는데 원가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보스코인 같은 경우 원가가 얼마 될까요? 한 200억 되는데 어제 이제 5천억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차익을 시니어리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시니어리지 비즈니스는 국제 기축통화가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니까. 그래서 19세기에는 이제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가 20세기 들어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다가 예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고, 이제 90년대부터 유로화가 통용되다가 이제 위안화도 통용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런 코인들이 기축통화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됐죠. 여기서 시니어리지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에 지금 한 100조가 넘는 가치가 어디서 나왔나요? 그게 일종의 시니어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시니어리지 비즈니스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그동안은 그 화폐를 국가만 발행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홍콩에 가보면 뱅크 오브 차이나가 발행한 화폐도 있고, 홍콩 샹하이 뱅크가 발행한 화폐가 버젓이 유통돼요. 우리 박 선생, 그렇죠? 홍콩 가보시면. 그 다음에 시티은행 가면 이렇게 좀 달러를 이거 바꾸면 어떤 때는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에서 발행한 화폐도 주고, 홍콩 샹하이 발행한 화폐도 줍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건 항상 국가만 발행하지 않아요. 민간이 이렇게 발행합니다.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갖고 이 프레드릭 하이크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죠. 리버테리안이죠.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써 1976년도에 디네이셔널라이제이션 오브 머니, 국가가 아닌 민간이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수가 있다. 그런 게 많으니까 디네이셔널라이즈 해야 된다.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는데, 이 하이에크라는 분은 진짜 우리 그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죠. 약간 그 자유시장 지상주의라서 리버테리안 계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계열의 시카고 학파의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있죠. 두 분이 이론적으로 비슷하면서 약간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경제학 하신 분들은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Quantity Theory of Money. 그러니까 그 화폐가 많이 공급되면 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상당히 세련되게 정리한 사람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인데요. 모니터리스트죠. 근데 이제 그 기본이 이제 이런 공식입니다. 피셔 에퀘이션. 그러니까 피셔의 그 항등식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요 가격과 물량, 가격과 물량을 다 합한 것.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거래한 물건 개수 곱하기 가격을 다 합한 것은 이 돈의 총량과 유통 속도를 곱한 것과 똑같다. 이거 당연하죠. 잘 생각해 보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항등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양과 그의 유통 속도. 그러니까 1년에 5번 돌아가냐, 뭐 10번 돌아가냐. 우리나라 한 7번쯤 돌아가나요, 지금? 6, 7번 돌아가죠. 그러면은 그 물건의 양과 가격을 곱하면 항상 똑같다.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의 피셔 이퀘이션인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응용하면 그냥 복잡하게 이거 다 더하기 힘드니까 그냥 물가 수준 곱하기 거래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MV는 PT가 되잖아요. MV는 PT. 아시겠죠? 화폐량 곱, 이거 잘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화폐량 곱하기 속도, 유통속도는 물가 곱하기 거래량. 이 거래량은 또, GDP하고 비례한다고 합니다. GDP가 커지면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P라는 거는 물가예요. 쪽점 장표에서는 Q라고 표현했는데 T를 좀 바꾸시는 거예요? 퀄티티를 이제 T로 바꿨죠. 퀄티티. 이게 T잖아요. T. 여기서 T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토탈, 그러니까 실제 밸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탈 거래량의 밸류. 그러니까 GDP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P는 물가예요, 물가. 그죠? 이게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물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P분의 1은 뭐예요? 이건 화폐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를 이렇게 이를 물가로 나누면 화폐 가격이 되겠죠. 이해하세요? 이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나? 좋으시는 분이 있나?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시겠죠? P분의 1은 MV분의 T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공식을 굳이 만든 이유는 우리가 설계하는 그 돈이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가 있어야 처음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살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 오늘 제목이 How to Design a Good Cryptocurrency Economics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가격을 올라가도록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설계하려면 T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T니까, 위에가. T라는 건 뭐예요? 트랜잭션, 거래 금액. 그럼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되겠죠. 사용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M의 제한. M이 뭐죠? 머니 서플라이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 이상은 절대로 발행 안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거 믿고 사람들 투자하잖아. 아, 그럼 가격이 오르겠네. 이 공식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 화폐들은 혹시 달러가 지난 100년 사이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3% 내지 한 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달러가. 문헌에 보니까 95%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50년 동안 1967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1967년도에 사셨잖아요. 옛날에. 생존하게 계셨잖아. 10살밖에 안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75년도에 버스 토큰이 얼마였어요? 버스 한 번 타는데. 한 200원? 20원? 20원? 그 토큰이 30원인가 그랬는데. 네, 20원, 3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뭐 3,000원 치면 100배 정도 올랐다고. 버스 타는 것만 보면. 어쨌든 100배, 100분의 1, 1% 예로 떨어졌습니다. 40년 사이에. 그럼 화폐가 그 어떤, 가치를 얻으려면 가치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달러 가치 안정성 없잖아요. 그죠? 95% 떨어졌는데. 화폐 가치가. 원화는 1%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게 왜냐면 이 M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M을 줄여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V를 축소해야 돼요. 그죠? V라는 게 뭐예요? 화폐 유통 속도. 이걸 축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일종의 돈이 안 돌아다니게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스코인에는 프리징 리워드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프리징 시켜놓으면 이자 비슷한 걸 줘. 그럼 사람들이 쓰지 않고 유통 안 시키고 묶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설계했다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POS라는 게 Proof of Stake죠. POS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홀더들이 저희가 일종의 담보를 묶어놓으면 거기에 리워드를 주는 게 POS거든요.
어쨌든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V를 축소할 수 있어요. V를 줄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그죠? 왜냐면 M을 뭐 1600만 개 발행했지만 뭐 1000만 개는 지금 묶여 있다. 그러면 유통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런 원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국내 첫 가상화폐 보스코인이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날 그래갖고 5억 개를 발행했어요. 근데 저희가 5월 10일 날 블록체인 OS 팀이 스위스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이제 발행했을 때 한 50원 정도 했는데 지금 1,000원 됐으니까 한 20배쯤 올랐죠.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그래서 갑자기 여긴 6,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hitBTC라는 거래소에서 한 1,3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이라고 계산하면 5억 개 발행했으니까 5,000원이라는 가치가 어디서 생긴 거야, 갑자기. 그게 어디서 생겼나요? 내재 가치가 있나? 그냥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가격이 1,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리지가 생긴 거죠. 약 4천억 원 이상의 시너리지가 생긴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이제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게 보스코인이 셀프 이볼빙 크립토 커런시 플랫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줬고 5월 10일 날 1,500만 불 ICO로 했는데 31일 날 이제 5억 불 정도 가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배 정도 이제 가치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보스코인을 설계할 때 그런 개념들을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화폐방 정식을 다 연구해갖고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화폐 발행량이 처음에 5억 불은 처음에 발행하고 한 100여 년에 걸쳐서 50억 개, 5빌리언까지 발행하는데 이게 이제 이니셜 디벨롭먼트 버짓이라고 그래서 5억 개, 그다음에 이제 총 합해서 한 50억 개가 되고 프리징 디오드, 아까 프리징 말씀드렸잖아요. 프리징 디오드는 프리징 해놓으면 이자 비슷하게 주는 걸 이제 9억 개, 컨포메이션 디오드라고 그래갖고 블록을 컨포메이션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디오드 18억 개, 그 다음에 커먼스 버짓이라는 게 18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50억 개 이상은 영원히 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은 M을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징 디오드를 이용해서 벨로시티, V를 줄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라가도록 정교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컨퍼메이션 디오드는 블록 컨퍼메이션 하는 역할을 한 노드에게 주는 디오드예요. 그 의도는 혹시 왜냐면 예를 들면 몇 천 개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들이 열심히 그 알고리즘을 돌려갖고 장부를 컨펌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블록을 쌓아나가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기초교육은 안 받, 레저 확인해 주시는 것 같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 장부, 레저 그렇죠. 레저로 블록을 매번 블록을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노드에만 주는 디오드죠.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 심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백서에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코인을 설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플랫폼 이코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 이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난 한 15년, 20년 안에 새로 생긴 현상인데 그걸 설명드리면 이래요.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큰 기업들이 엑선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시티그룹, BP 여기 시티그룹에 30년 근무하신 분도 계시지만 시티그룹이 여기서 사라졌잖아요. 그죠? 자원, 기술, 금융, 제조업체들이 강세였습니다. 이건 몇백 년 동안 이랬죠. 그러다 갑자기 지난 10년 사이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신생 기업들이 갑자기 떴어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게 다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여기다 끼워넣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엄청 잘 나가지만 알리바바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럼 도대체 디지털 플랫폼이 뭔데 이렇게 돈을 잘 벌까? 그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플랫폼 이코노믹스입니다. 플랫폼 이코노믹스. 요걸 이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코인 비즈니스는 다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구글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자. 구글이 가치가 한 900조 되거든요. 참 될 수도 있잖아. 900조 넘는 가치. 왜 만조 중에서 뭐 몇 등 안에 들면 천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플랫폼 경제학의 대가가 있어요. 보시면 Founding Father, 플랫폼 이코노믹스. 플랫폼 이코노믹스를 창시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사람이 장 띠로리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2014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이코노믹스의 특징을 설명한 그런 그 업적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자, 그럼 플랫폼이 뭐냐? 이렇게 공통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죠. 공항도 플랫폼이고, 기차역도 플랫폼이고, 이런 뭐 오일 펌핑 하는 데도 플랫폼입니다. 크레딧 카드도 일종의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쇼핑몰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인터넷도 플랫폼이죠. 뭐 제품 플랫폼, 이 자동차 이 기본 프레임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조업체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근데 OS는 다 플랫폼이죠. 근데 앱들도 다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노프 로라는 게 있고 메칼프 로라는 게 있고 리드스 로라는 게 있는데 사르노프 로는 이게 라디오에 사르노프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 라디오 사업을 했는데 도대체 라디오를 공짜로 사람들한테 음악을 돌려주고 뉴스 돌려주는데 너희가 돈을 어떻게 벌 건데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법칙을 얘기하죠. 가입자 숫자에 비례해서 돈이 들어갈 거다. 그게 사르노프 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칼프 로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전화기가 많이 보급되면 어떤 그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왜 그럴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공식은 뭐 조금 연구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의 자승입니다, 이거는. 근데 리드 슬로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전화기는 1대1의 관계잖아요. 그죠? n명이 n-1명과 관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둘로 나눠야 돼.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10대 있으면 10 곱하기 9, 90 나누기 2, 45개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칼프 로라면 리드스 로랑 좀 달라요.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딱 2명씩 콤비네이션이라 2명, 3명, 4명, 5, 6, 7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지수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의 n승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거는 카카오톡을 생각하시면 돼. 10명이 몇 개의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방을. 그러면 10 곱하 2의 10승. 그러면 얼마죠? 1000개쯤 되죠? 1024 빼기 n, 10. 1014 마이너스 1, 1013이 되는 겁니다. 이게 리드 슬로예요. 이게 왜 설명하냐면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이 노드 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20억 명의 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고 카카오톡이 왜 이렇게 성장하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효과를 이 세 가지 법칙으로 수학 공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좀 그려보니까 8만 대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대 1의 관계와 1대 다의 관계가 다대 다의 관계는 이렇게 차이 나고요. 제가 실제 계산해 보면 한 18쯤 되면 이 리드스 로를 따르는 거고 이 메칼프 로를 따르는 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왜 카카오톡이 파워풀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공식을 가지고.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는 크고 끈끈해야 돼요. 그리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이런 개방적이어야 되고 창발성이 있어야 되고 제3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개방 혁신, 롱테일이 중요하다. 뭐 이런 그 플랫폼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도 일종의 그 가상화폐와 거기서 쓰이는 앱을 이용한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야만 가치가 생기는데 이런 원칙들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장띠롤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낸 이론입니다. 양면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장띠롤 교수의 양면시장인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양면시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애플, 구글, 알리바바가 돈 잘 버는 이유가 바로 양면시장 때문이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양면시장의 대표적인 데가 나이트클럽입니다. 일부 나이트클럽은 여성들은 돈을 안 받아. 그리고 또 물 관리를 해. 기도가 딱 써갖고 그래갖고 여성들은 마구 보내드려. 그리고 남자들은 돈을 내고. 그게 양면시장이에요. 한쪽에서는 소비자를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을 이제 형성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양면시장입니다.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글 쓰시지만 이 글 자체가 상품이 돼갖고 사람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걸로 광고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은. 알리바바도 양면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아주 소수가 사지만 그 트래픽 자체가 이익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다 양면시장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것도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사용자들은 무료로 쓰지만 그 자신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판업계에 계신 분도 있지만 출판사 책 나오면 막 광고 때려갖고 베스트셀러에 올려놔. 그럼 사람들이 더 들어와. 그래서 광고가 매출이 늘어나. 이게 이제 양면시장의 원리인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시장 원리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데 한계 비용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 사용자가 한 20억 명 되는데 10% 늘어나는 22억 명으로 늘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거의 안 들죠. 그죠? 20억 명이나 22억 명이나 조금밖에 안 드는데 근데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 매출액은 10% 늘어나면 10% 증가하겠죠. 광고 매출은.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0억 명에서 22억 명으로 여기서 조금 늘리는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는 극히 작은데 그 10% 늘어나면 광고 비용이 10%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익이 마지널 그 레비뉴 9% 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소비자 마구 들어오는데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그 비례해갖고 광고비가 마구 늘어나. 애플이 그렇죠. 애플에 그 앱 쓰는 사람들, 페이스북 그렇죠. 구글 그렇죠. 알리바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투사이드 마켓이고 이게 다르잖아요. 컨슈머가 들어오는 경로와 광고비를 파는 경로가 다른 양면 시장이라는 거고요. 이 양면 시장적 속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기업 그 가치를 바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 싹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옛날에는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장띠롤 교수가 이걸 이제 제대로 설명하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경제학 책 보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원가가 올라간다. 이런 원리였는데 지금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마지널 코스트는 제로에 수렴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죠. 제레미 레플킨이라는 사람이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티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서 앞으로는 세상에 재화는 넘칠 것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재화들은 앞으로 거의 제로 마지널 코스트로 생산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 디지털 플랫폼이 좀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이코노믹스를 좀 이해하시는 게
우리 비즈니스가 바로 이런 비즈니스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 에펙트인데, 네트워크 에펙트는 숫자가 늘어나면 숫자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승자 독식하는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독식해갖고 있고 구글이 지금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연 독점 현상이고 이거 외부 효과고 마켓 페일려,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부 당국자나 법률 전문가들이. 근데 장띠롤 교수가 그 양면 시장 원리에 한 플랫폼 이코노믹스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생산성이 올라가고 소비자 잉여가 많아지고 소비자한테 가치가 많이 제공되고 제로 마지널 코스트로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데 왜 규제를 하냐.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장띠롤 교수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투사이드드 마켓이 아니라 쓰리사이드드 마켓으로 진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박창기 이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투사이드드 마켓은 소비자와 이제 주로 그 광고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금융 플랫폼이 한데 결합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감히 쓰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하는 건 자기가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광고를 보는 거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금융이 결합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면. 저는 몇 배 이상의 어떤 가치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사이디드 마켓이 승자가 아니라 쓰리사이디드 마켓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승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직까지 검증된 이론이 아닙니다. 가설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3월 달에 보스코인을 셀프 이볼빙 크립토 커런시라고 이제 홍보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약간 생물학적 개념이 들어있죠. 오늘은 이제 주제 생물학적 개념은 이제 설명 안 할 건데요. 진화하는, 스스로 진화하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때 제가 중요하게 설명한 게 우리가 보스코인은 이런 단순 크립토 커런시나 파이낸셜 인프라가 아니라 SNS를 이용한 어거나 스키밋 같은 이런 SNS를 막 최대화로 맥시멈아이즈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 20조밖에 안 됐습니다. 사용자가 1000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1000만이 아니라 우리가 1억 명을 사용자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네트워크 효과는 10배가 아니라 100배 커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억 명을 어떻게 빨리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1억 명을 빨리 모으자. 그럼 네트워크 효과는 1000만 명에 비해서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커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보스코인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여기 제일 앞에 누가 뭐라고 써 있어요? 박한결, 박창기 이렇게 이제 쓴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이걸로 최초로 시니어리티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개념은 비트코인의 단점과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코인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컨그레스라고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그다음에 커먼스 버짓이라고 하는 예산 시스템. 이것도 이제 다 제가 설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 프리징을 하면 리워드를 주고 프로포저를 하면 커먼스 버짓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대해서 컨퍼메이션 리워드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원리를 잘 작동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화이트 페이퍼만 보면 왜 저렇게 설계했는지 모르죠. 근데 요즘 저 채팅방에 보면 이거 누가 설계했는지 천재가 설계했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토큰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드릴 건데, 도대체 커먼스 버짓을 왜 만들었을까? 이건 없는 거거든요. 커먼스 버짓이 36%나 돼. 18억 개나 발행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저 커먼스 버짓을 왜 발행하는 거야? 그게 상당히 지금 생각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커먼스 버짓이 중요하다. 뭐냐면 커먼스 버짓의 개념은 커먼스라는 건 공유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주인 없어. 근데 꾸준히 발행을 해갖고 일종의 공유재산처럼, 국가의 예산처럼 누군가가 쓰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면 심사해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을 통과시키면 콩그레스가 통과를 합니다. 콩그레스는 그 풀 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1로드당 한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통과되면 커먼스 버짓을 써.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우리가 5천억인데 5천억에 30%면 1,500억이라는 가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 근데 어떤 걸 통과시킬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인도에다가 1,000만 명한테 어떤 앱을 깔아갖고 1,000원씩 나눠주는 앱을 깔겠다. 그 어떤 서비스와 결합해서. 그러면 이제 콩그레스에서 생각해봐요. 아, 이거가, 그러면 한, 1억 개가 이제 화폐가 증발되는데, 1억 개 증발되는 효과와 인도에 1,000만 명이 더 생기는 효과 중에서 어떻게 클까? 후자가 크잖아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런 일을 자꾸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커먼스 버짓입니다. 커먼스 버짓 때문에 36%의 화폐가 M이 증가하지만 프라이스는 그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어떤 특정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콩그레스가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몇십 건, 몇백 건의 프로포절을 받아서 심사해갖고 통과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재밌잖아요. 이런 설계를 이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설계의 기저에는 제가 오늘 경제학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2009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이제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커먼스, 그러니까 공유지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는지 그 문제를 연구해갖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여성 중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지금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문제, 집단 의사결정 문제와 이 커먼스 문제를 인류가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이 커먼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들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기가 힘들고 어떤 그 커뮤니티를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는 뭐 세금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어떤 그런 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만 연구했어요. 이 공유지를 슬기롭게 인간이 극복한 사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전에 경제학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7가지 원리를 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정확해야 되고 규칙이 확실해야 되고 어떤 감시 활동이 있어야 되고 제재도 있어야 되고 갈등 해결 장치가 있어야 되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이런 다양한 장치의 어떤 질서가 있는 경우에만 공유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공유지가 전 커뮤니티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먼스가 어떻게 관리되는 어떤 질서로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커먼스가 잘 관리되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커먼스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커먼스 코인이 이제 그런 원리로 설계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래서 커먼스 버짓이 왜 가격을 올리냐? M의 증가가 있죠. M의 증가가 36%나 있는데 T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커먼스 버짓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커먼스 버짓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압박을 많이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커먼스 버짓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면서 정산 시스템이면서 분산 장부인데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들어가서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그죠? 이더리움이 어제 보니까 800개의 디앱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지금 건설 이미 됐고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디앱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 디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는 다 센트럴라이즈드 앱이에요. 그죠? 이 센트럴라이즈드 앱이 디센트럴라이즈드와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버하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우버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디센트럴라이즈드가 이긴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 5대 기업이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섰고 디센트럴라이즈 앱이 뜨는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내가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대체하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디센트럴라이즈 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을 오픈바자가 이제 대체할 것이다. 오픈바자가 이더리움 베이스로 만든 디센트럴라이즈드 쇼핑몰입니다.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스티밋이 대체할 것이다. 스티밋도 디센트럴라이즈드 일종의 코인을 이용한 SNS입니다. 우버를 라주주가 대체할 것이다. 이게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입니다. 왜냐하면 우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보와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렇게 모아주고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앱을 만들어준 다음에 연결되면 거기서 수수료를 15%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같은 기능을 블록체인에서는 디센트럴라이즈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수수료 가져갈 사람이 없어. 15% 안 가져가. 그럼 1% 이하로 가져갈 수 있어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거래 비용이 싼 데로 가겠죠. 서비스가 퀄리티가 같다면. 왜냐하면 공급자는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중간에 돈 빼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로 갈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갈까 안 갈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강점은? 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굉장한 사건이죠, 사실. 아까 플랫폼 이코노믹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떴는데 그게 대체된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 원리를 설명한 게 이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1991년도에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영국 사람인데요. 1937년도니까 27살 때 The Nature of the Firm이라는 책을 써요.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수리경제학은 아니라 법대 교수인데요. 시카고. 그러고 나서 The Problem of Social Cost라는 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The Nature of Firm 뭐냐면은 기업이 왜 생겨나느냐를 연구했어요. 그 전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생겨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담 스미스나 뭐 레옹 발라나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의 고전 경제학으로는 1대1로 계약하면 되지. 왜 기업이라는 게 만들어지냐. 그걸 설명 못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efficient market.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고 efficient market을 뭐라고 번역하지?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냥 각 그 경제 주체들이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돼. 그 프리 마켓이 되는, 프리 에코노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트랜잭션 코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 이게 코즈가 이제 설명한 건데요. 서칭하고 찾고 협상하고 계약하고 분쟁 해결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 간에 거래하다 보면. 근데 그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서는 거래 비용이 제로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그냥 큰 기업이 사람들을 하이어해.
그래갖고 일종의 계획경제가 되는 겁니다. 기업은 다 계획경제잖아요. 삼성전자는 거기 무슨 협상이 뭐가 있어? 인디비주얼 계약이 없잖아요. 회사와 개인이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서칭, 네고시에이션, 컨트랙트, 디스퓨트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기업을 만들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 간의 거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거의 공산국가 비슷한 거죠. 삼성전자는 공산국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동됩니다. 계획경제로. 그죠? 그래서 큰 기업이라는 게 생긴다는 게 이제 로널드 코즈의 이론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트랜잭션 코스트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래서 모든 그 상업적 진화는 거래 비용이 낮은 쪽으로 진화한다, 흐른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는 계약을 강제 집행하도록 하고 검찰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감옥소도 필요한 이유가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요. 서로 싸움질 안 하고. 근데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생기면서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서칭 비용 줄어들었죠. 협상 비용 줄어들었죠. 계약도 옛날보다 훨씬 잘하죠, 사람들이. 디스퓨트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갖고 이제는 거대 기업이 필요 없어. 각 개인 간의 거래들 아주 쉽게 할 수 있어.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유니콘들이 무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니콘이 안 나와서 지금 답답하죠. 미국은 110개, 중국이 36개, 영국 7개인데 한국은 2개밖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유니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HSBC 은행인데 옛날에는 거대한 은행이 훨씬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 작은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각 부분을 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거래 비용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서치 비용이 작고. 그런 현상 일어나고 있나요? 시티은행도? 지금 그렇죠.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 옛날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정보력도 부족했고 전산 시스템도 부족했는데 마케팅 능력도 없고 근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도 쉽고 마케팅도 쉽고 노하우를 굉장히 빨리 잡아갖고 이 거대한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작은 기업들이 민첩하게 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현상 중에 하나고 여기서 그 유니콘들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의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굉장히 거대한 그 전자 제품 회사인데 이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번들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해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재벌이나 대기업 해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인터넷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기업보다 각 개인 작은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페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프록터&갬블 같은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대 기업, 거대 은행들이 이걸 못 들어오게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업들이 언번들링을 못해. 그러니까 유니콘이 안 나타나고 핀테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이대로 가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망할 겁니다. 언번들링 하는 걸 허용을 해야 돼요. 그건 시대의 대세인데. 그래서 이제 언번들링 현상이 바로 인터넷에 의해서 온 건데 아직 블록체인이 확산 안 됐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언번들링 현상을 훨씬 더 확산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그렇죠.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게 버블이냐 혹은 진짜 내재 가치가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 만약에 화폐 가치가 지금 100조가 넘어가고 뭐 금년 초에 100만 원이 800만이 되는 8배가 됐는데 이게 왜 오른 거야 도대체. 그냥 튤립 버블이야 아니면 꺼질 거야 조금 있다가 뭐 계속 올라갈 거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정답은 없지만 끊임없이 제가 인트리식 밸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트리식 밸류는 내재 가치란 뜻이에요. 옛날에 그 튤립은 내재 가치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버블 시대에 1999년과 2000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내재 가치 부족으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한번 왕창 빠졌다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 궁금하죠. 왜냐하면 투자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니까. 웹의 시대에는 이 프로토콜 레이어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보면 TCP/IP나 HTTP나 월드와이드 웹 같은 거는 프로토콜이잖아요. 그죠?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통신 규약이고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재산입니다. 커먼스죠, 커먼스. 근데 그 위에 뭐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뭐 뱅크, 은행, 정부기관들이 여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인터넷 스페이스였는데 비트코인이 들어오면서 이 프로토콜 레이어로 레저 데이터라는 게 내려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갖고 있던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나 은행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 누구나 관공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유재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커먼스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은행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려온 거예요. 그 가치가 비트코인에 체화됐다. 인트리식 밸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조는 훨씬 넘겠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P2P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바로 인간들 사이에 있는 어마무심하게 많은 계약들을 다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하던 일, 무슨 경찰, 검찰이 하던 일, 국가기관이 하던 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약들이 그냥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자동 처리된다는 거죠. 이 가치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죠. 그게 프로토콜 레이어로 내려왔고 그 가치의 일부가 이더리움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30조는 굉장히 작은 거죠. 가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 이 가치가 일로 내려온 거죠. 그게 이쪽으로 체화됐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세대 암호화폐라면 이더리움이 2세대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3세대 암호화폐입니다. 차세대 암호화폐. 그럼 차세대 암호화폐. 자, 이제 다음 주제. 그러면 왜 DApps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제가 아까 800개의 지금 DApp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애플이나 구글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단 한 개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활동한 지 2년 넘은 것도 꽤 있어요. 2, 3년, 2년 된 것도 있죠. 왜냐면은 이더리움이 처음 출발이 2015년 8월인가 그러니까 2년 좀 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800개 나왔는데 초기에 나온 게 이제 어거 같은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성공을 못해. 원래 디지털 상품은 나오자마자 3개월, 6개월 안에 폭발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런 것만 성공해. 처음에 지지부진한 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권 선생,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있는 D앱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같아요? 이 전문가도 우리 강 선생 뭐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Problem of Decentralized Organization, 분산된 사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프리라이더 문제가 있어요.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정신은 분산돼야 된다. 철저하게 민주화돼야 된다. 디센트럴라이즈 돼야 된다. 디스트리뷰트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 공감대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독점하면 안 된다. 중앙화되면 안 된다.
탈중앙화 된다. 근데 탈중앙화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레이셔널 이그노런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리적 무시 현상. 그 다음에 커먼즈의 비극,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항상 일어나요. 아까 그 커먼즈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라주주가 있는데, 라주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버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알겠는데,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잘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 올라타면 되지. 그게 프리라이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맨슈 올슨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경제학 노벨상을 받을 만한데 63세, 66세 돌아가셔서 못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3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밀턴 프리드만이고 또 하나가 마이클 포터를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라고 집단 행동의 원리라는 책을 써요. 1965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집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도 커먼스와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걸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 책의 원리를 발전시켜갖고 혁신나라 한국경제라는 책과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써서 제가 스스로 자임하기를 올슨 교수의 수제자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칭. 어쨌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 거를.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큰 조직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1000명이 모여있는데 뭔가 조직이 만들어지면 1000명한테 다 유리해. 근데 그 조직이 안 만들어져. 게임 시리즈 일종의.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면 좋다는 건 아는데 노동조합 만드는데 영국에서 10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모두에게는 이익이 되고 주도자에게는 큰 이익이 생겨야만 조직이 생긴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만 명의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100만 명한테 조금씩 이익하고 노동조합 간부한테는 큰 이익감은 생겨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이익감은 안 생겨.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전개를 하는데 인간이 이기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러면 각 인간은 집단 활동을 위한 투자보다 그 결과로 있는 이익이 크면 거기 집단 행동을 하잖아. 투자보다 이익이 크면, 그죠?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이익을 갖게 되면 구성원들은 공공재를 만든다. 이 가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옛날 경제학에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가설이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10명이 이건 내가 만든 편인데 산골 마을에 10가구가 사는데 저기 대로까지 길을 나는데 거기 다리를 만들어야 돼. 근데 100만 원씩 투자하면 합해서 이런 큰 편익이 생겨요. 당연히 다리 없는 시대하고 있는 거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런 가설원이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임승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 중에서 2명이 나 빠져도 다리는 생기겠지. 그렇잖아요. 8명이 해도 다리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사람들 쟤네 둘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 이게 바로 프리라이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항상 일어납니다. 집단이 클수록.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규모 큰 집단이 만들어지려면 다수에게 주는 공공재의 편익은 필요 조건이고 주도자에게 차별적 부추김, 셀렉티브 인센티브라고 하는데 뭔가 큰 이익을 주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비로소. 정당이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노동조합이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한테는 큰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설명드렸냐면 공공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건 지나가고요.
이게 이제 고전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조직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계가 갖고 있는 가설이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실패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fully distributed는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semi decentralized로 가자. 무슨 얘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00조라는 가치가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만 3등 안에 들어가면 10%쯤 됩니다. 하면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면 애플보다 좀 커요. 애플을 능가하는 꿈이 진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계를 잘 하면. 그래서 제가 금년, 이건 2016년도니까 작년 초에 처음으로 그 투자를 받을 때 내가 뭐라고 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넷과 은행이 없는 30억 명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암호화폐로 문명의 혜택을 나누게 하겠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이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럼 미래 크립토 에코노믹스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좀 할게요. 국가의 쇠퇴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더 컨트롤. 국가는 국경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 들락날락 함부로 못하게 하고 돈이 들락날락 못하게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법을 따라 리갈 코드가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피아트 머니가 중요하죠. 법정화폐.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보더 컨트롤 안 되잖아. 법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센데 법전에 있는 법보다 피아트 머니가 망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형태의 국가가 생겨난 지 한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새로운 형태에다가 이렇게 2019년에 만들어요. 나라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국가를 독립국가를 만든 다음에 암호화폐를 만들어갖고 신생국가로 등록해서 유엔에다 등록하면 신생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서 막 몇천만 명의 이민을 받아갖고 영주권 나눠주고 그 화폐를 쓰게 하는 게 이 개념이에요. 새로운 국가가 아마 그렇게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시티즌십이라는 게 생길 것이다. 좀 길어지는데 이런 거를 한 사람이 폴 로머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분 내에 끝낼게요. 너무 지루하진 않으시죠? 네. 폴 로머라는 사람이 나하고 동갑인데 내재 성장론이라고 하는 엔도지니어스 그로스 시어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해갖고 이 사람이 몇 년 내에 노벨상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차터시티라는 게 시작해요. 빈 땅을 얻어갖고 새로운 도시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기 수요가 생기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여기 온두라스에서 100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터시티를 만들어서 서방의 투자자를 웰컴하면서 데모크라시를 개런티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온두라스 정부하고 협상을 해갖고 1000제곱킬로미터 땅을 받아서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홍콩 비슷한 나라를. 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래갖고 이 사람은 홍콩이 있었기 때문에 심천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일종의 차터시티 같은 그 자유무역 국가들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의 중국이 생겼듯이 전 세계에 이런 차터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또 제가 비슷한 걸 이 사람보다 1년 전에 했어. 그게 병난도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난도 프로젝트라는 2007년도에 1년 빨라요, 내가. 그래갖고 신문에 기고를 한 다음에 강연도 했죠. 개성 지역에 서울보다 한 1.5배 되는 땅을 북한에서 사서 이런 땅이죠. 이게 강화도고 여기 이제 용산입니다. 이걸 도시국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가 무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죠.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북한 관계자를 제가 3번 만나갖고 협상을 했습니다. 북경에서. 시스테딘 개념과 폴 로머의 차터시티와 병난도 프로젝트 같은 게 미래 인류의 문명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차터시티 핵심은 완전 독립이면서 이민만 받아. 그 다음에 법률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엔의 승인을 받아갖고 하는 게 이제 차터시티 개념인데, 이 크립토 커런시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차터시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는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여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20억 명, 30억 명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설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코인이 20억 명 이상 쓰면 그게 우리 차터시티